오늘 또 방희선 변호사님을 모시고 우리 사법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이 있었는데요. 그 재판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네, 또 그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한 얘기도 많고요.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뭐 혐의점 기소된 건 다 알려져 있으니까 우리 방 변호사께서도 옛날에 판사를 하셨고 또 사법 파동의 주인공이셨고 한데 이 조국 전 장관 사건은 참 한국 사회를 뜨겁게 만들었었어요. 많이 양쪽으로 갈라지게 만들었고 굉장히 뭐 네. 한동안 사회를 들었다 놨다 흔들었죠. 그래서 그 중요한 사건인데 제 눈에 가장 이상한 거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도 법정 구속을 안 한 게 제일 신기해요. 어쨌든 한번 우리 변호사님께서 그 검찰 기소 내용을 가지고 한번 나라면 이렇게 판단하겠다, 판결을 하겠다 하는 의견을 한번 밝혀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그 얘기부터 한번 나눠볼까요? 근데 뭐 섣불리 뭐 나 같으면 이랬다는 건 개인적인 비견이가 그렇고 네. 뭐 일반적인 우리 법적에서 네. 통용되는 기준으로 봐서 일반적인 그게 거? 적절하냐, 좀 그렇게 적절하냐, 아니면 좀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냐, 뭐 이런 부분들을 그냥 그러니까 코멘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뭔가 좀 이상해요. 제가 좀 법을 자신 있게 다룰 수 있는 기자가 제가 아니라서. 볼 때도 그 굉장히 중요한 초미의 관심사였잖아요.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그 재판을 무려 3년을 넘게 끌었으니까 굉장히 이례적이죠. 사건 자체가. 3년이나 끈 이유가 뭡니까? 불구속이어서 그렇습니까? 불구속이니까 오래 가긴 하지만 너무 많이 끌었고 그 과정 자체가 이상해요. 그것은 상당히 그 재판받는 사람의 많이 기울어서 그쪽을 속된 말로 봐준 듯한 느낌이 매우 많이 드는 그런 진행이었어요. 지금 그렇게까지 갈 일이 없어요. 지금 대장동 사건 관련돼 갖고 그 유동균이 뭐니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재판 받으면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돼 갖고 있거든요. 근데 불구속으로 된 윤미향이라든지 또는 조국 이런 사람들은 재판이 굉장히 길어져요. 이게 특혜야 뭐야?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특혜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면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있습니까? 네, 조국 경우에도 보면 그 전에 재판을 맡던 재판장을 했던 김미리 판사라는 사람이 말이 많았어요. 그 좌측으로 좀 편향됐다는 말도 있고, 그거는 진행을 할 때 그 냉정하고 엄격하게 하느냐, 아니면 한쪽에 상당히 그 애정을 가지고 따뜻하게 대해주느냐 차이인데 후자에 가까운 일을 여러 번 했어요. 재판을 할 때 뭐 검찰의 기소가 뭐 가족을 괴롭히는 것이라는 세간의 평이 있다는 있을 수 없는 언급을 법정에서 하거나 또는 그 다음에 또 재판부 구성이 돼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새로 이제 판사가 충원이 되니까 정기 인사로 갑자기 자기가 한 4개월인가 휴직계를 내가지고 재판부를 마비시켰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 그 개인적인 사정이 이해할 만한 게 병가가 있거나 뭐가 아니죠. 그러면 자기가 사유를 내서 다른 판사를 교체하게 해야죠.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재판장인 사람이 갑자기 그냥 휴직을 내버리면 휴직이라는 건 그렇게 간단히 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다른 일을 하거나 유학을 할 때는데 왜 갑자기 불과 몇 개월짜리 휴직을 내냐고 그때도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 자기 휴직 기간 동안 이 재판이 정지되어 맺는 거예요. 아하. 그거는 결국 재판을 끌어준 거라고요. 속된 말로 말해서 매우 잘못된 행동이죠. 그 재판 진행할 때도 여러 가지 행태로 그 비판받을 점이 있었고 자꾸만 피고인 쪽에 기울어서 두둔하는 듯한 진행 운동을 많이 했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판이 굉장히 장기화돼 버린 것이죠. 우리 이야기하면 옛날에도 뭐 50 청산이니 역사적 사건 많았잖아요. 네. 그때도 그렇게 오래 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우리는 사법이 한 빠른 적 나라인데.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래 끌지? 다 뭐 이제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워낙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가면 뭐 진짜 고등법원, 대법원 가면 10년 세월 가게 생겼는데 이렇게 재판하면은 이게 완전히 속된 말로 짐을 다 빼고 물을 흐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길게 오래 끌면서 국민적인 그 조바심을 내게 만들었던 사건인데 그 큰 사건을 하여간 최대한 빨리 해서 매듭을 지어서
국민적인 분란을 가라앉히겠다는 사명감이 있었으면 그런 식으로 질질 끄는 재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건 질질 끄는 재판이었거든요. 누가 보기에도. 그렇게 하는 판사가 있을 때 그 판사에 대한 견제는 누가 해야 되나요? 견제를 오히려 대법원이나 행정처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상한 사회가 돼가지고 오히려 그걸 조장하고 있죠. 심지어는 그때 어떤 사건 재판할 때는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4년을 내버려뒀잖아요. 정기 인사 때 안 하고. 그리고 담당 그 조국 사건인가도 관련해서 그 재판장 인사를 안 바꿨다고요. 보통 2년이면 바꾼다고요. 인사이동을. 그렇죠. 근데 계속 내버려둬가지고 몇 년을 내버려둬서 그 사람이 재판을 계속 끌게 내버려두잖아요. 그건 내가 보면 이제 대법원까지 거의 사실상 공범인 거예요. 그렇게 해주게. 그걸 처벌할 수 없나요? 현재 법상은 처벌할 수가 없는데 네. 그건 뭐 공무원처럼 직무유력 할 수도 없고 그 사법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특혜를 줘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법 시스템을 바꿀 때 어떤 식으로든 전환가 돼. 오죽하면 이 역사적 예를 들면 5.16이 나고 나서 네. 그 당시에도 과거에 5.16 날 때까지 재판에 대해서 그러한 판사들 마음대로 하고 세월을 끌고 밀어서 조진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국민들 피해가 심했대요. 밀어서 조진다 말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게 너무 광범위하게 오래된 만연한 병폐라서 5.16 혁명이 나고 군사정부가 오히려 잘했어요. 법원 행정처라는 걸 만들어서 그때 사법행정을 미국처럼 통솔을 해야 되겠다. 그걸 만들어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민사소송법에다가 1심 재판은 뭐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뭐 항소심 생활만 넘을 수 없다. 입법을 써놨는데 네. 그렇게 해서 강제하려고 했는데 법원이 계속 그것을 뭐냐면 훈시 규정이다 하면서 안 지키는 걸 여전히 마음대로 해가지고 그동안 안 지켜왔다. 수십 년 된 거예요. 왜 어겼냐 그러면 훈시 규정이다. 자기 해석이 그렇다. 효력 규정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내가 보기에는 사법의 오래된 잘못된 이게 적폐 관행입니다. 이걸 고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서로 어울려서 이런 농간을 부리는 것이고 어쨌든 아까 질문한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오래 온갖 우여곡절을 겪고 오래 끌었던 재판은 드디어 결정을 하게 마무리를 하게 생겼는데 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잖아요. 네. 저희들도 관심 가져 있고 그래서 그날 선고한 날 나온 그 보도에 의하면 중요한 부분이 뭐 입시 비리, 네. 그죠? 각종 인턴 서류 조작, 그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공정성 문제, 네. 뭐 유죄수에 대한 감찰 무마 이런 중대한 것들이 대체로 다 골격에 나왔던 유죄로 인정이 되고 범행이 맞다. 그리고 심지어 요새 나오지만 재판부에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굉장히 죄질이 나쁘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무거운 형을 받아야 될 책임이 큰 사건이더라고. 그 재판부 자신이 그렇게 판결문에 써놨잖아요. 그래서 실형이 나왔다 해서 그건 제대로 했나 보다 했는데 실형이 한 2년 나왔더라고. 네. 그 범죄의 규모나 내용, 성격, 사회적인 그 파급 영향 등에 비춰보면 좀 가벼워요. 왜냐하면 검사가 청구한 게 징역 5년이거든. 근데 우리 사법부의 오랜 암묵적인 관행이 청구한 것의 절반 이상을 청구하거든요. 형사사건은 대개 그렇게 우리가 암암리에 전수돼 왔어요. 5년 청구하면 5년을 구형을 하면 뭐 2년 반 이상 3년, 3년 반 이렇게 나오고 이 사건은 봐서는 그 5년을 구형했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보기도 한 3년이나 3년 반 정도는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좀 더 엄중한 판사를 만나면 뭐 한 4년, 5년 그대로 나오기도 해요. 경우에 따라서 죄질이 무겁고 나쁘면 그 구형의 과거의 암묵적 기준과 관계없이 형을 세게 선고하기도 해요. 저도 옛날에 검사들이 그 구형의 관행을 알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대충 맞춰서 했는데 그거 보고 왜 이렇게 구형을 이렇게밖에 안 했나 해서 내가 고민하다가 나는 구형령보다 더 선고한 적도 있어요. 실제로. 가끔 그런 경우가 이거 구형을 너무 습관적으로 잘못했다.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인 관행에 비춰봐도 한 3년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고작 2년으로 낮춰놓은 것이고 범행의 규모나 정도로 봐서 근데 더욱 가관인 것은 그래서 어떻게 됐나 고 봤더니 또 구속을 안 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봐요?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결국은 끝까지 그 판사들이 어찌할 수 없는 재판에는 본질적인 부분이 있어요. 유무죄는 바꾸기 힘들어요.
유무죄는 못 바꾼다. 자기들 성향에 따라서 아무리 뭐 해도 그 법리의 증거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거는 하기 힘들어요. 형사재판에서 항상 맞서야 하는 건 재량의 여지가 있는 모호한 부분이에요. 뭐 사람을 구속한다든지 불구속을 한다든지 그죠? 보석을 한다든지 안 해준다든지 이런 식의 부수적인 일이라고요. 네. 유무죄는 바꾸기 힘들어요. 유무죄는 어렵다. 판사가 근데 뭐 완전히 자기가 법을 뛰어넘어서 나는 그야말로 무법천지를 하겠다고 작정한 정신병자 아닌다면 그걸 못해요. 네. 왜냐하면 더군다나 세 사람이 합의하고 판결문이 상급심의 판단을 받잖아요. 그러면 무죄를 유죄로 유죄를 무죄로 만들면 상급심에서 깨질 거거든 당연히. 그건 자기가 봐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데 다만 그런 부수적인 데서 조금 요령을 부린단 말이죠. 그런 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3년 반 동이나 3년 반인가 가까이 오랜 동안 이 중대한 범죄에 비해서 네. 처음부터 불구속 재판을 받았고 네. 또 재판관에서 온갖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재판을 혼란시켰고 네. 사회에 많은 논란을 가져오고 그런 등등의 재판부 판결도 다 나와 있어요 보니까. 네. 그래서 나쁘다. 그런 사람이 이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서 네. 본인한테는 100% 이상의 과도한 보호와 방어권을 주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결정인데 최종적으로 판결하면 그 판결의 엄정을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제 모든 걸 다 해봤는데 당신이 한 것은 이러저러해서 다 유죄가 맞고 그동안 당신이 해온 소리는 속된 말로 헛소리다. 그리고 재판을 방해한 것이다. 그 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죄가 인정된 이상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 하는 의미에서는 실형을 선고했으면 구속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판결에 나온 구찬 이유처럼 뭐 증거인멸의 염려, 도주려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한번 충분한 과정을 거쳐서 그 보통 무죄 추정으로 보호를 받잖아요. 섣불리 범죄인 취급을 하지 마라. 네. 그런데 충분히 심리라고 모든 걸 장시간 숙고해서 결론을 내렸으면 내 재판이 맞고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상소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 판정이 그대로 가는 걸로 전제한단 말이에요. 자기들 자신도 네. 내가 한 게 100% 맞나? 자신이 없다. 나 잘 모르겠다. 나는 일단 했는데 올라가서 따져보세요. 뭐 법리가 엇갈릴 때가 있어요. 나는 유죄로 해석을 하는데 이 법이 꼭 그런지. 또 수개의 재판이 엇갈려 있는데 어느 재판부는 기라 그러고 어디는 아니라 그러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재판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일단 나온 자료에서는 유죄로 판결하긴 하는데 100% 그럴지 과연 그럴지 훗날 상급심에 올라가면 바뀔 수도 있다 라는 걸 스스로 염두에 둔다면 내가 우리는 유죄로 봤지만 이거는 법리 해석이나 여러 가지 사용하고 증거법리로 볼 때 변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섣불리 구속하지는 못하겠다 할 때 자제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다 맞고 다 맞다고 해놓고 그리고 다 나쁘고 책임을 주기 물어다 했으면 그 결과에 따른 책임으로 당신은 이러저러한 장시간의 과정과 심리를 거쳐서 모든 노력들이 합의한 결과 유죄라는 것으로 판정이 났다. 그럼 그에 대한 죄책을 져라. 당신이 이제부터는 유죄가 되었으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형 집행을 위한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죠? 네. 이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한명씩이나 땅처럼 올라가봤자 결국 형이 확정되잖아요. 확정되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전제로 자기들이 맞다고 하면서 왜 가만 내버려 두느냐는 거죠. 그건 참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온정적으로 한 거예요. 온정적.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 자기들이 약간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이 사람한테 좀 온정적으로 좋게 해주자 하는 쪽으로 융통성을 부린 것이라고 보인단 말입니다. 그게 사법의 권위를 망가뜨리는 거죠. 아무리 오히려. 딱하고 뭐 해도 유죄가 맞다고 되고 인정이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당신은 이제 유죄이니까 더 이상 딴 소리 하지 말고 형 집행에 돌입해야 된다 라는 식의 선언을 해야죠. 과거에 우리도 불구속 재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추세가 불구속 재판을 하라는 거였잖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재판은 자유롭게 하되 유죄가 확인이 되면 대신 그때 책임을 물어라. 그렇지. 그거잖아요. 근데 불구속 재판하고 형이 선고돼도 실형을 안 하면
그건 무슨 재판이에요? 그걸 어떻게 봐야 그건 되나? 속된 말로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지. 재판이 아니고 개판이다. 개판이면 난장판이죠. 난장판이다. 그러면 피고인들이 살판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나 판사 나는 마음대로 떠들다가 마음대로 하다가 형이 어떻게 나든 말든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면 나쁜 말로 하면 수많은 피고인들이 덩달아 떠들지 않겠어요? 그렇지. 왜 나는 그리고 왜 나는 쟤만 왜 그렇게? 들어가냐?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조민 씨가 김어준 프로에 네. 나와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 조국 씨가 그 판결이 있던 날 구속될 걸 각오하고 집에서 세금을 네. 밀리게 다 준비해놓고 갔는데 본인까지도 예측했던 거를 그렇게 판사가 그러니까요. 해주면 조국이라는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거기도 법대 오늘 나왔고. 만약 내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유죄가 되면 실형이 날 것이고 실형이면 나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본인도 예감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예감이 개인의 엉뚱한 추측이 아니라 널리 법률 전문가나 사회일반이 볼 때 당연히 그러리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추론이잖아요. 네. 그걸 왜 뒤집고 예외적인 행위를 해주냐고. 그 사람은 그건 일종의 특혜죠. 여전히 간접적인 방법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 꼴이죠. 지금 대한민국 법원이 이상하다는 얘기는 참 많았어요. 예. 근래 들어서 자꾸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 법원을 바로잡으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법원과 사법은 해방 이후에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은 채로 아주 과거에 물러난 시대에 뒤죽박죽 해던 관행이 계속 살아있어요. 그걸 아무도 안 바꾸고 손을 안 댔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재판을 맞춰놓고 왜 판결문을 1년이 넘도록 안 써주냐. 과거에 5.16 혁명 때 군사정부가 손을 댄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법조어로들한테 물어보니까 판결문을 안 써준대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판결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냥 자기가 시간 없고 바쁘다고 편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결심을 했는데 1년 내내 판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변호인들이 나와 찾아다니면서 판결문 좀 써달라고 읍소를 해야 됐대요. 그게 정상적인 재판입니까? 그건 완전히 국민을 우롱하는 거고 국가를 문란시키는 행위죠. 국민이 왜 군림하는 거네. 군림하는 사또네 사또. 네. 그리고 판결은 선고해놓고 판결문은 보내주지도 않고 판결은 법정에서 말로 선고했는데 판결문이 안 와요. 몇 달이 지나도 판결문 안 쓴 거예요. 속된 말로 외상 판결이라는 말도 있었다는 거예요. 외상 판결. 그러니까 말로 판결만 선고하는 거예요. 원고 승소. 왜 승소했는지 나오지도 않고 판결문이 안 오고 형사 판결도 그냥 뭐 한다고 해놓고서 하고 뭐 이런 식의 아주 잘못된 전근대적인 낙후된 그 사법 편의주의 관행이 오랫동안 그냥 그대로 온전돼 왔어요. 이거를 뭐 누워서 침 뱉기나 수치라고 해서 말을 안 하고 지내온 것인데 이런 것들이 쌓이니까 그 속에서 온갖 변칙과 변통이 유통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차제에 이렇게 말이 많고 우리 사법 법조계 내에서도 이렇게 말이 많을 지경이 되었으면 이거 이제 손질을 해야 됩니다. 손질을 하는 방법은 네. 지난번에 한번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오래된 묵은 구태연한 시스템을 한번 통째로 틀을 바꿔줘야 돼요. 그런 노력을 그런 연구를 국가적 과제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법원이 잘해라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그 국가적인 과제로 우리 사회가 그 새로운 모델이 뭐냐, 그죠? 삶의 방식, 사법의 방식, 틀을 한번 갈아 끼는. 예, 근데 뭐 우리 컴퓨터도 보면 그 운영 시스템 OS를 바꾸잖아요. 옛날 286, 386, 486 뭐 그죠? 펜티엄급 바꾸잖아요. 우리 이건 내가 보기에는 거의 286급도 안 되는 이상한 시스템이에요. 독일 우리가 원형으로 삼고 있는 독일이 있는데 독일도 소송제도를 1990년대인가 70년대인가 대대적으로 바꿨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이전에 19세기 독일 모델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쓰고 있다고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전혀 사회적으로 그 방치돼 가지고 손을 안 대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뭐 사법 독립이라는 그 이상한 구호와 신호에 휘말려서 멍하니 보고 있고 사법부는 거기에 재미들여서 그냥 아무도 상관하지 마 이렇게 내비둬 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이렇게 술 먹다 보면 판사들하고 먹으면 제일 술맛 떨어져요. 개인적으로. 네. 이 친구는 지 마음대로 다 하고 네. 참
관계를 볼지 모르더만요. 우리도 얘기를 하면 과거에 젊은 시절에는 우리 법대 교수나 은사들이 자기는 판사라는 사람 절대로 사유로 안 삼거나 연을 맺지 않겠다. 사이를 삼지 않겠다. 그 얘기를 여러 군데서 왜 그러나 그랬어요. 법을 아는 교수들이. 왜 그러나 그랬는데 우리가 판사가 되기 전까지도 참 좋아 보이고 해보면 괜찮아 보였는데 그 속에 들어 오래 생활하다 보면 같이 동화되거나 매몰되면 모르는데 조금 각성된 눈으로 띄어서 보고 있으면 왜 저러나? 그럼 변호사님이 경험하셨나요? 네, 왜 저러나? 저렇게 하면 되겠나? 저래서 과연 우리가 국민을 위한 사법이고 올바른 권위와 존중을 받겠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었어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90년대 초에 뭐 가지 않으면 길은 없다라는 책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다가 아직 뭐 법 쪽에서 따가운 시선이나 뒤에서 욕을 먹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이거를 사실은 결국은 고쳐야 됩니다. 미국이나 선진국도 다 훌륭하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들도 19세기까지는 영화에 나오듯이 뭐 지역 토호 세력하고 결탁해서 멀쩡한 사람 죄를 씌워서 교수형도 시키고 순회 판사들이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런 짓 했잖아요. 그 부패도 많고 뒷돈도 받아먹고 뇌물도 그거를 오랜 동안 자기들도 갈고 닦으면서 수많은 그 개선 발전을 위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그레이드하는 시스템을 갈아가면서 그걸 바꾼 거잖아요. 그런 사회적인 노력과 그 뒷받침이 없으면 그냥 계속 낙후된처럼 놀면서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법, 특히 사법부 자체에 대한 개혁은 참 못 해왔어요. 또 거긴 뭐 그게 왜 그러냐면 진정성이 없었고 검찰은 어떻게 했어도 검찰은 개혁도 아니죠. 정치권이 그렇죠. 항상 저 싸움 붙이시 한판 붙은 거고. 근데 사법은 그것도 없었어요. 사법은 그나마 사법의 독립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가만히 온실에 숨었으니까. 그리고 정치권들도 법원을 잘못 건드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나한테 득이 되려나 손해가 되려나 이상한 주판알을 굴리는 게 있었기 때문에 서로 불가원으로 그냥 놀았던 거예요. 그냥 놔둔 거지. 그러니까 그 사이에 힘없는 백성들만 골탕을 뒤집다 먹는 거죠. 재판부도 국가 권력하고 법원을 보면서 뭐 과거 50 때도 유신 때도 했지만 자기들도 적당히 이게 몸보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충돌은 안 일어나거든. 그래서 그냥 위안부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겨서 참 잘못된 건데 조금 전에 질문하신 것처럼 왜 사법개혁을 안 됐냐. 사법개혁을 한다고 떠든 사람은 많았죠. 김대중 전 대통령부터. 그죠? 고 노무현 씨부터. 이 사람들이 전부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사법개혁을 한 게 아니에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법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그 문제의 본질에 맞는 어프로치를 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법은 정부도 아니고 국회도 아니고 그죠? 어떤 국가 권력기관도 그 누구 최고권자도 아니고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적인 과제라고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과제이지 그게 무슨 대통령이 임명하냐 국회가 임명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이 사람들이 적당히 소위 말이 좋아서 그렇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뭐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다 누가 임명하는 겁니까? 국가 중추 권력 기관이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그 기관을 맡고 있는 장이 하는 거죠. 장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결국 연구와 정실로 하잖아요. 연구와 정실. 대통령 임명은 또 어떻게 해서 내가 좋은 사람, 아는 사람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대법원장도 자기 위한 누구 사람 이런 사람 하잖아요. 속된 말로 그냥 자기가 하나씩 공깃돌 줬듯이 줍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정착이 안 되죠,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전에 비교를 드렸지만 그 프랑스나 대체는 그냥 우리 영국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람이 판사가 되면 좋겠냐, 어떤 사람이 검사가 되면 좋겠냐, 사법이니까 검사도 이제 사법관이라고 해야 돼요. 더 이상 정치권이 쭈물러대지 못하게. 과거에 해왔던 사법개혁 뭐 추진위원회 사법개혁 운운하는 김대중 노무현 때 온 거는 그거 가만 보면 대통령이 권력 노름을 하면서 정치 쇼를 한 거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국무총리하고 뭐 어떤 자기가 지명한 사람이 위원장을 하면서 뭐 행정처장, 뭐 무슨 검찰총장 이런 사람을 법무장관을 위원으로 들어가는 말이 됩니까? 그걸 왜 청와대가 자기가 지휘하고 관여를 합니까?
법적 근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우리 대한민국에 예컨대 뭐 컴퓨터를 쓴 다음 우리가 무슨 뭐 공문서 시스템에 한글형을 쓸 거냐 뭘 쓸 거냐 이걸 정하듯이 네. 대한민국의 사법은 판사 검사를 어떻게 임명할 거냐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해왔잖아요 이제까지. 네? 미국은 형식적으로 대통령 임명합니다. 그건 일리가 있어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행정부의 수반 임명하는 게 아니라 미합중국이라는 연방의 대통령 대표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줘야 되잖아요. 그럼 국가라는 대한민국이 줄 수는 없잖아요. 네. 대한민국의 대표자, CEO는 대통령이잖아요. 네. 미국도 연방의 대표자는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합중국이 준다는 의미에서 대통령 이름을 달아서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처럼 대통령이 뽑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그렇더라고요. 미국은 주 판사도 주지사가 임명하게 돼 있어요. 주에 우리 뭐 네바다주의 판사는 누구다, 그죠? 뭐 그죠? 캘리포니아주의 판사 누구다 하면 주가 임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주민 이름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 주의 대표자인 주지사가 그 명의로 준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근데 다만 선출은 그렇게 안 한다. 선발은. 그 아주 정밀하게 짜여진 그 주를 대표할 만한 심사 선발 기구에서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서 올라와서 고른 사람, 그 사람이 또 주의회나 연방의회에서 상원에서 심사를 해서 이 정도면 맞다. 그 낙점이 된 사람을 이제 명단이 정해지면 네. 대통령과 주지사가 그래 내가 미합중국의 대표자로서 임명장을 줍니다. 주의 대표자 임명장을 줍니다. 이렇게 한 것이지. 네. 지금 비교해 보세요. 우리나라 그렇게 한 적 있습니까? 그냥 대통령이 쓱싹싹 했잖아요. 뭐 지난 국회에서 할 때는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국회에서 주차한다면 누가 합니까? 국회 뭐 여야 간에 한두 사람의 뭐 원내대표하고 대표가 모여서 연구와 쏙닥쏙닥 정신으로 해주잖아요. 하죠. 그냥 누굴 고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언제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어떤 사람이 맞냐 하는 것을 논의한 적도 없고. 심사하거나 자료 평가하거나 해서 올린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자체가 그냥 사람이 사람을 떡 주는 식이라고요. 이게 완전히 후진적인 제도라고. 사람이 사람을 떡 주는 식이다. 내 떡 하나 줄게. 내가 이 접시를 차지하면 이거 먹어. 연구와 정실이네. 내가 차지하면 이거 이번에 네가 먹어.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만 잡스러운 사람이 다 임명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준도 안 되고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심사 절차가 있고 제대로 된 기구와 과정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올라오겠습니까? 안 올라와요. 미국은 잘 돼 있는 게 누가 봐도 최고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 올라와요. 네. 한 예를 들면 미국에 우리는 뭐 다양하고는 소리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상한 속된 말로 저 지방대학 이상한 대학 남녀 비율 별거 다 맞춘다고 했잖아요. 그거 웃기는 궤변이라고요. 그게 말장난이고. 미국은 여태까지 미국 역사상 연방 대법원 판사가 하버드와 예일이 아닌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다른 대학은 못 들어가요. 하도 베스트 보고 베스트를 뽑다 베스트 오브 보니까 베스트를 뽑으니까. 근데 그게 왜 이상한 그런 남녀 소리를 비율도 하는지. 없고 지역 비율도 네. 없고 흑백 비율도 없고 오로지 베스트를 뽑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장 베스트를 뽑는데 그때 그 당시에 여러 변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도 있네, 뭐 흑인도 있네 이렇게 되는 거지. 요번에는 흑인을 하나 주자. 그런 건 없다. 요번에는 누구 주자. 이런 이상한 짓은 안 하잖아요. 없다 이거죠. 그리고 왜 하버드와 예일만 다 해먹냐. 딴 대학도 주자. 이런 소리는 안 하잖아요. 그 올림픽 국가대표를 뽑을 때는 이 피니시라인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만 고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원리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정하고 심사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두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없잖아요, 지금도. 없어요, 하나도.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국 씨 재판 이 보시면서 뭐 죄가 확실하다고 하면서 불구속하는 거 이건 재판이 아니고 개판. 그런 걸 그렇죠. 보면서 우리 사법개혁 진짜 그 필요하죠. 뭐 제 입에서 네. 시중에서 흔히 쓰는 속된 말인 개판이나 소리가 나올 지경이니까 이게 얼마나 보기 흉하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가급적 그런 말 안 쓰려고 하는데 더군다나 그 보면 옛날에 한명숙 씨도 그 전부 대법원 확정될 때까지 불구속이 계속 갔잖아요. 그거 얼마나 보기 흉했습니까? 그게 무슨 최소한 100번을 양보해도 항소심에서 이제 끝났다 그러면 대법원은
법리 평가밖에 안 해요. 음. 사실이 맞다 안 했다 못 한단 말입니다. 음. 그런 일이 있냐 없냐는 항소심이 끝난다고. 그때 구속이 돼야 되는데 그때도 내버려 뒀잖아요. 아이고. 대법원. 그러니까 그것도 벌써 국민들이 보고 이거 참 안 좋다. 그리고 법조인들도 왜 이렇게 하냐. 결국 한쪽을 봐주기 재판하는구나 하는 비난을 받았잖아요. 예? 한명숙 씨 그렇게 비난을 받았잖아요. 근데 대법원 확정되면 그제서야 겨우 할 수 없이 이제 그 사람들이 아마 다른 수가 있었으면 또 밀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대법원 확정되고 수감을 안 했을 거예요. 제도상 절차가 없으니까 그렇지. 근데 뭐 만약 어느 나라처럼 이제 수감 실행을 한다 하고 하는 또 결정을 하라 하면 그 결정을 또 무한히 미뤘을지도 몰라요. 그런 식의 이상한 수법을 써왔거든. 그런데 이번에는 한명숙 씨는 대법원까지 가는데 아마 이거보다 짧았잖아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년밖에 안 걸렸잖아요. 아하, 대법까지 갔는데 네. 이제 1심 나오는데 그 난리를 치고도 이 정도에 3년 만에 끝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1년 겨우 1심을 하는데 3년 많이 걸리고 그러네. 나중에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예? 윤미향은요? 윤미향도 뭐 왜 그런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 느끼기 이상하게 하고 사법부 만약에 문제였어요. 그게 또 하나 모든 사건이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은 대체로 3년씩 걸렸다. 네. 그럼 이해가 돼요. 네. 딴 사건은 또 매우 빠르게 신속하게 결판을 내주거든. 많이 했죠. 네. 그렇죠. 빠르게 결판을 내요. 네, 네. 특히 더더구나 우리가 법정에서 많은 변호사들이 개탄하는 게 수없이 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사건을 보잖아요. 아하. 그때는 가차 없어요. 가차 없죠. 가차 그냥 뭐 없죠. 더 이상 따져봐야 됐다 그러고 막 심리를 종료해버리고 신속하게 끝내버리고 또 법정 구속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무죄를 다퉜어요. 네. 실제 사건들이 네, 근래 네, 네. 일반 사건인데 네. 그리고 변호인도 무죄라고 자기가 보기엔 확신하고 네. 이거는 기소가 잘못됐다. 네. 이거 꼭 따져달라 하고 굉장히 했는데 네. 판사가 몇 번 하는지 들은 척 말한 척 하더니 바로 그냥 선고해버리고 유죄다 실형하고 그동안 쓸데없이 무죄를 떠들었으니까 구속하겠다. 어허. 이래서 심지어는 형량이 뭐 징역 뭐 6개월, 몇 개월, 4개월, 6개월, 8개월짜리도 가차없이 구속을 했거든요. 그렇군. 특히 이번에 들은 바에 하면 그 마성영 저 재판장이 했다는 게 그렇다면서요. 그 사람이 북부에 있었다면서요. 우리도 법조 간에 교류가 있는데 내용이. 네. 북부에 있을 때는 뭐 전에 누굽니까? 우종창이란 우종창 전직 기자 할 때는 네. 뭐 그 법정 사람이 구속해버렸죠. 징역형도 얼마 안 됐다면서요. 네, 네, 근데 바로 구속해버렸다면서요. 네. 왜 그렇게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합니까? 본인이 내가 유죄가 맞고 음. 난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도 아닌데. 음. 응? 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또 예를 들기는 대표적인 비관 예가 숙명여고 뭐 입시 쌍둥이. 문제 유출 쌍둥이 그 얘기 네,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사람 아버지는 그냥 얼마 안 가서 단 행위가 하나밖에 없어요. 조국처럼 여러 건의 범죄가 누적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달랑 하나예요. 네. 뭐 위조나 뭐 가짜 속인 것도 아니고 시험지를 몰래 뺀 거. 빼돌려서 가르쳐 줬냐 안 가르쳤냐 그것도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해서 다퉜어요. 그 다툰 정도면 본인이 그렇게 다툴 정도면 신중하게 해줘야지. 네. 근데 어쨌든 바로 그냥 구속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형량 자체도 3년 뒤에는 시험 문제를 몰래 가르쳐줬냐는 그 하나를 가지고 네. 형량이 3년 6개월이잖아요. 3년 1심에서. 그래서 항소심에 가서 3년 됐다고 그러는데 음. 이 다양한 형태, 음.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지른 악의적인 다양한 범죄 형태. 그리고 국가 권력의 중추에 있어 사정수석에 있으면서 이제 사정 기능을 마비시키고 법을 왜곡시킨 행위, 감찰 무마, 그리고 각종 서류를 허위로 꾸민 행위, 그걸 법원이 다 인정했죠. 네. 1심이. 각종 문서를 허위로 꾸몄잖아요. 네. 문서를 심지어 위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번 위조죄도 있더라고. 네. 어떤 상장이 그런 거 위조도 하고, 음. 그 굉장히 질이 나쁜 그 사회적 범죄잖아요. 음.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이 왜 징역이 2년밖에 안 됩니까?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은 그 학교 선생하던 아버지는 한 건으로 달랑 징역 3년 6개월인데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비교가 됩니까? 우리가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연례 항상 형사재판에서 명심해야 된다고 하는 중요 사항 중에 최우선은 형평이에요. 형평. 비슷한 범죄 내용에 비슷한 형이 나와야 된다. 그죠? 교통사고를 했는데 무면허나 음주사고를 해서 사람이 몇 명 죽었다. 이러면 형이 비슷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실형 나오고 어떤 사람은 집행유예 나오고 어떤 사람은 뭐 금고 뭐 1년 6개월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금고 6개월이 나오고
이건 재판이 이상한 거죠. 음. 형평성이 없는 재판이죠. 음. 그렇게 되면 재판이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음. 그건 필시 사람과의 관계에서 차등을 둔 거라고요. 아하. 뭐 누가 변론을 해서 뭐 줄을 댔거나 지난번에 마침 무슨 이재명 사건처럼 아하. 권순일 씨가 중간에 자꾸 이상한 의견을 내서 조정을 해가지고 새길로 빠뜨려가지고 바꿨거나 뭐 이런 형량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재판이 아니다. 다른 사건하고 비교하면 명확하잖아요. 입시부정 문제 유치하고 비교하면 명확하잖아요. 네. 이 사람이 왜 형이 더 무겁습니까? 만약 이 정도로 큰 게 이전이었으면 그 숙명여고 뭐 입시부정한 문제를 유출했다는 아버지는 내가 보기엔 징역 1년 이하여야 돼요. 1년 이하. 실형도에 안 나와요, 이 정도면. 어허. 그죠? 안 나와야지 맞아요. 예.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가서 뭐 할 수 없이 확정되면 해라 하지만 네. 하급심에서는 본인은 또 이렇게 극녀가 아니라 그러는데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 사건은 추론이라고요. 추론이죠. 그렇죠. 간접적 추론이라고요. 그렇죠. 추론은 본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인간의 판단이 만에 하나 오류가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가혹하게 못 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그렇게 가차없이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재판인 건 틀림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조국 재판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네. 오늘 이상할 뿐더러 아주 보기에 흉한, 흉한 보기 사나운 엉망 재판이 아싸리판, 아닌가. 네. 재개판, 난리판이 네, 네, 네. 되어버렸습니다. 네, 오늘은 그 굉장히 시끄러웠던 조국 사건 재판을 가지고 우리 사법 파동을 일으켰던 방 변호사님 한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런 게 있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